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2019년 11월 2일 제29회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일상생활 및 개인활동 지원 리얼 숙면학습을 도와드릴 모모동의 심원장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던 공부예요. 눈이 너무 피로하실 때 그냥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어두시고 눈을 감고 수업을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한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휴대폰을 잠시 넣어두시고요. 눈을 감고 편안하게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파트는 일상생활 및 개인활동 지원 파트입니다. 일상생활 지원 파트는요. 우리 어르신들의 특성을 굉장히 잘 파악하셔야 하고 욕구를 파악해서 서비스를 진행하는 거예요. 욕구를 따라서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욕구를 파악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무조건 어르신들이 하고자 하는 걸 다 해드리는 게 이 서비스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상자와 생활방식, 가치관을 존중해드리고요.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요양보호사가 해드리는 거지 무조건 요양보호사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인지능력이 없는 대상자를 우리가 요양보호를 하게 될 때는요. 보호자가 같이 계시다면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서 서비스를 제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상생활 지원을 할 때는요. 배설돕기나 오물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일회용 장갑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멸균 장갑까지 쓰실 필요는 없어요. 자, 식사 준비와 영양 관리 파트에서 우리가 식사 준비를 할 때는요. 식단이나 식재료 구매 내역은 항상 대상자와 함께 정하고요. 특이사항은 꼭 기록해둡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요. 꼭 대상자에게 말씀드리고 폐기하고요. 식재료 구매 시에 유통기한이나 영양 표시, 보관 방법, 보관 상태들을 꼭 같이 확인하신 다음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구매 영수증이라든지 남은 돈은요. 대상자들에게 꼭 쥐어드려서요. 그분들로 하여금 금액이 없어졌다라는 느낌을 주지 않으시는 게 좋겠죠. 자, 조리 방법에서도 시험 문제가 종종 나오는데요. 식사를 조리하는 방법은요. 대상자들의 상태나 질환에 따라서 음식 섭취 능력에 따라서 식재료 준비 과정이 달라져요. 만일 대상자의 저작 능력이 저하되었다면요. 저작 능력, 씹는 힘이라고 말씀드렸죠? 저작 능력이 저하되었다면 부드러운 재료를 선택하시고요. 작은 크기로 잘게 썰어서 준비해드리고요. 만일 대상자의 연하 능력이 저하가 되었다면 연하 능력, 이렇게 삼키는 능력이에요. 삼키는 능력이 저하되었다면요. 재료를 푹 끓이거나 다지거나 믹서기에 갈아서 준비해드리면 도움이 되겠죠. 자, 우리가 대상자들에게 음식을 준비해드릴 때 첫 번째는 식단을 꾸미고요. 그쵸? 그 다음에 식재료를 구매하시고요. 그 다음에 재료를 준비하시고 그런 다음에 조리를 하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조리하기인데요. 조리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볶기, 삶기, 튀기기, 무침, 찜, 굽기 등등등. 자, 그런데 우리가 주로 대상자에게 사실상 가장 자주 이 노인이라는 대상자에게 가장 자주 사용되는 조리 방법은요. 찜이에요. 이 찜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은 있지만요. 영양소 손실이 적고요. 처음에는 센 불에서 가열하다가 약한 물로 오래 가열하는 그런 형식으로 요리를 하십니다. 삶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 채소 같은 경우는 삶으면 부드러워지고 육류는 오래 삶으면 부드러워지고 생선은 대신 오래 삶으면 질기고 딱딱해진다라는 거. 우리는 생선이 풀어지니까 오히려 부드러워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생선은 오래 삶으면 질기고 딱딱해진다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요. 이렇게 외우셔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우리 대상자분들, 특히나 노인분들의 영양관리와 식사관리 파트인데요. 이 파트에서는 대상자가 영양관리 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노인의 특성 등을 좀 한 번씩 살펴봐야 돼요. 만일 에너지 요구량이 감소된 노인들을 모신다면은 이러한 분들은 우리가 노인이 되면 사실상 기초 대사량이라든지 우리가 움직이는 이러한 활동량이 줄어들면서요. 사실상 에너지 요구량도 같이 줄어들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에너지 요구량이 적어졌으니까 음식도 무조건 적게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비만을 예방해드려야 되니까 많이 드시면 되지 않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무래도 대상자분들이 식사도 좀 적게 하시려고 하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 우리 선생님들께서 살찌는 거, 어르신이 살찌는 거를 비만을 걱정하시기보다는요. 영양 불량이 오지 않을까를 더욱 신경 써서 식사를 제공해 드려야 돼요. 우리 노인들은요. 이 소화 능력이 감소가 와요. 그리고 식욕 저하가 오거든요. 혹시나 소화 능력이 감소되고 식욕 저하가 와서 대상자의 영양 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는 대상자가 생긴다면요. 이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식사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요. 자주 조금씩 드실 수 있도록 권해드려야 됩니다. 식기장애, 이 저장 능력이 장애를 입었거나 치아가 손실된 어르신들한테는 우리가 어떠한 영양 관리를 해줘야 되냐면요. 식재료를 부드럽고 크기는 작게 조리해서 대상자가 잘 드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고요. 감각 기능이 저하가 된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다양한 향신료를 사용해서 하셔가지고요. 대상자들이 음식에 대한 맛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돼요. 자, 침분비가 감소된 어르신들은요. 재료를 촉촉하게 좀 자박하게 국물이 있는 음식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약간 국물이 있는 그런 조리법을 선택하셔가지고 대상자들한테 음식을 드려야 되고요. 장 운동이 감소된 어르신들은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잡곡이나 채소를 섭취하게 도와드려야 돼요. 자, 우리 대상자분들은요. 이 영양 관리 시요. 영양소를 좀 고려해야 되는데요. 열량을 과잉으로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요. 단순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피하고요. 가급적 복합 당질인 채소나 잡곡밥 등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열량 대비 단백질 섭취가 성인보다 높으니까요. 양질의 단백질 식품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동물성 포화지방산이나 콜레스테롤 함량이 많은 식품은 가급적 드시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콜레스테롤이 적은 음식, 식이섬유, 식물성 기름,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컬러푸드라 그래서요. 식품의 고유한 색과 맛, 향이 있는 음식들을 준비해서요. 이러한 유익한 성분들이 대상자들이 다양한 색을 통해서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요. 수분은요. 특별한 질환을 가지신 분들, 의료인이 먹지 말라고 하기 전까지는요. 충분히 섭취해 주셔서 탈수를 방지해 주셔야 되겠어요. 식사관리의 기본적인 원칙으로는요. 제때 골고루 알맞게 새끼 식사를 드시는 것, 식사량이 부족하면 식사 사이에 간식을 제공해서 적당한 연령을 보충해 주는 것, 그리고 가공식품은 제외하고 신선한 제철 식재료를 사용하게 하는 것, 약물 복용이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고 영양소 효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도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식사 계획의 원칙은요. 균형 잡힌 식사, 다양한 식품의 섭취,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식생활 지침으로는 각 식품군을 매일 골고루 드시게 하고 짠 음식을 피하고 싱겁게 먹고 식사는 규칙적으로 안전하게 하시게 하고 물은 많이, 술은 적게 안 드시면 더 좋겠죠. 활동량은 느리고 건강한 체중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서 숫자가 나오죠. 매일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 일주일에 최소 2회 20분 이상 근력 운동을 하는데요. 사실상 쉽지는 않겠죠. 그쵸? 자, 당뇨병, 지금부터는 이러한 질환들을 볼 거예요. 고혈압, 이런 걸 보실 건데요. 자, 주요 질환별로 식사를 관리해드리는 게 달라요. 당뇨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상 어떤 다른 딱 정해진 식단은 없지만요. 이 당뇨병 같은 경우는 금주하고요. 과식하지 말고요.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요. 복합 당질 음식을 먹는 거예요. 예를 들면 흰밥보다 잡곡밥, 과일 주스보다는 생과일 그대로, 생채소 그대로가 좋습니다. 조리 시에는 설탕, 물엿, 케첩 같은 양념은 줄이는 거예요. 단순 당질은요. 이게 너무 쉽게 흡수가 돼서요.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켜요. 단순 당질에는 설탕이나 엿골 이런 게 포함되고요. 복합 당질 같은 경우는요. 혈당을 서서히 올려요. 전분이나 식이섬유, 올리고당류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을 당뇨병 환자들이 드시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은요. 보리밥이나 우유, 사과, 당면 등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대상자가 드시지 않으셔야 될 거는요. 흰 쌀밥이나 떡, 찐 감자, 흰 식빵, 수박 이런 것들은 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으로 가급적 드시지 말라고 얘기하죠. 대상자가 갑자기 저혈당 쇼크가 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저혈당에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즉시 과일 주스라든지 탄산음료라든지 우유라든지 설탕이나 꿀 한두 수저를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대상자들을 살펴보시다가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어지럽고 식은땀을 흘리고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는 걸 보면요. 이런 대처를 해주셔야 돼요. 당뇨병 환자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자, 고혈압 환자들은 어떤가? 고혈압 환자들은요. 다양한 식물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화학 물질들로 이루어지는 생리활성 기능을 하는 물질, 다른 말로 피토케미컬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게 해드리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 섬유소나 피토케미컬은요. 채소나 과일 등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많이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이 고혈압 대상자들은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동물성 지방과 소금 섭취를 줄이죠. 우리는 고혈압 대상자의 식이 관리를 얘기할 때요. 저염 시기를 꼭 이야기합니다. 나트륨 섭취가 나트륨이 적게 들어간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는요. 칼륨은요. 우리가 몸에 먹었던 나트륨 소금을요. 몸 밖으로 배설하게 해줘요. 그럼 이 몸 밖으로 이 나트륨을 배설하게 하니까요.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냐면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요. 칼륨이 많은 식품들을 이 고혈압 대상자들은 드시도록 권장됩니다. 그러한 제품들이 어떤 거냐면요. 통밀이나 고구마, 돼지고기, 고등어, 바나나, 오렌지, 시금치, 버섯, 땅콩, 호두 이런 아이들이 고혈압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겠죠. 고혈압 환자들은 카페인 음료나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씹기 장애와 삼킨 장애 대상자들의 식단 관리를 하기 위해서 좋은 거는요. 이 씹기 장애나 삼킴 장애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씹기 장애 같은 경우는 음식을 잘게 잘라서 부드럽게 조리하고요. 삼킴 장애도 똑같이 음식을 잘게 잘라서 부드럽게 조리해서 드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국수 같은 경우도 적당한 크기로 떡류는 잘게 잘라서 천천히 드시게 해야 위험하지 않아요. 과일류도 잘게 잘라 먹거나 숟가락으로 긁어 드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 도움이 되겠죠. 유제품은 마시는 것보다 떠먹는 형태를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변비 대상자의 식사를 관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일반 흰밥을 드리는 것보다요. 도전 과정을 적게 거친 통곡류, 현미 등을 드시게 하는 게 도움이 돼요. 자, 그리고 이 골다공증 대상자들 같은 경우는요.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게 해요. 아까 고혈압 대상자는 어떤 거였죠? 칼륨이에요. 골다공증 대상자는요. 칼슘입니다. 칼슘 아시죠? 그쵸? 선생님 우리 많이 들어봤죠? 우유나 요구르트, 치즈 이런 데 많이 들어있어요. 우유 유제품, 콩이나 두부 요리를 섭취하도록 도와드리는 것은 골다공증 대상자들의 식사관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카페인이나 탄산음료 같은 경우는요. 체내에서요. 칼슘 흡수를 방해해요. 얘네들은 밖으로 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 대상자들은요. 커피나 탄산음료는 제한하시는 게 좋아요. 식품위생관리에서는요. 우리 대상자들의 그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나 부패된 음식들은 바로 버리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에서는요. 대상자에게 동의를 구한 후 폐기한다가 정답이 되겠죠. 자, 우리 식품별 보관 방법으로요. 생선과 조개류, 채소, 데친 채소, 육류, 달걀, 과일 다 각자 다른 방법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 생선과 조개류 같은 경우는 생선은 머리랑 내장을 제거하고 물기를 빼고 먹을 만큼 밀폐 봉투에 넣어서 보관하고요. 조개류는 냉동 보관하거나 신문지에 싸서 보관하는데 캄캄한 곳에 보관하는 게 좋아요. 하루 이상 보관하실 거면 무조건 냉동 보관이에요.
채소는요, 세워서 보관하시고요. 감자는 껍질을 벗긴 거라면 식초물에 담갔다 냉장 보관하시고, 만일 그대로라면 신문에 싸서 서늘한 그늘진 곳에 두는 거예요. 자, 데친 채소는요, 한 번 먹을 만큼씩 삶아서 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번 먹을 만큼씩 지퍼백에 담아서 냉동 보관하시고요. 육류는 이거 중요해요. 오래 두려면 덩어리째 보관하시고요. 한 번 먹을 만큼씩 나누어서 냉동 보관하십니다. 육류는 표면에 식용유를 발라서요. 라벨지에 구입 날짜를 적어서 랩으로 감싼 후 보관하시면 좋고요. 닭고기는 정말 잘 상하기 때문에요. 술이나 소금으로 밑간을 해서 냉장 보관하는 게 좋아요. 자, 둥근 부분이 위쪽,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보관하는 건 어떤 걸까요? 둥근 부분이 위쪽, 뾰족한 부분은 아래쪽. 달걀이에요. 이 달걀은요, 둥근 부분은 위쪽, 뾰족한 부분은 아래쪽으로 냉장 보관해요. 달걀은 물로 비비면서 씻으면요, 보호막이 제거되고 변질되기 쉬우니까요, 비비면서 씻지 않아요. 달걀 껍데기는 행주로 살살 닦거나 아니면 그대로 보관하셨다가요, 조리 직전에 씻어서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어요. 과일은요, 열대 과일은 냉장고에 보관하나요? 아니에요. 열대 과일은요, 실온에 보관합니다. 복숭아는요, 차게 보관하면 단맛이 떨어지고 퍼석퍼석해지니까요, 신문에 싸서 바람이 잘 통하는 실내에 보관했다가 2-3시간 전에 먹기 전에 바로 냉장고에 넣어서 약간 차게 먹는 게 맛있다고 해요. 냉장 보관은요, 5도씨 이하를 냉장실, 식품은 0에서 10도씨의 저온에 보관하는 게 좋아요. 냉동실은 마이너스 15도씨 이하로 유지하게 해주고요. 냉기의 순환을 방해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공간을 유지해 두는 게 좋죠. 그러니까 빡빡하게 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익히지 않은 음식과 익힌 음식을 분리해서 두는 건데요. 우리가 익히지 않은 육류, 가금류, 해산물들은요, 다른 식품과 분리해서 두시는 게 좋아요. 도마와 칼이 한 개인 경우에는요, 과일 먼저, 그 다음 육류, 생선류, 닭고기 수분으로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가금류 같은 경우는요, 알이나 고기를 먹기 위해서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등을 가금류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가금류, 계란, 해산물, 육류도요. 얘네들은 완전히 익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안전한 온도에서 보관하는 게 중요한데요. 보관 온도는 5도씨 이하, 그리고 60도씨 이상으로 유지시킬 경우 대부분 미생물 증식을 둔화하거나 멈춰요. 조리한 음식은요, 조리했다고 해서 그냥 싱거운 상태로 드시는 것보다 먹기 전에 뜨겁게 데우는 게 좋고요. 냉동식품은요, 실온에서 해동하지 않아요. 냉동식품은 그 자리에서 바로 요리를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냉동식품을요, 실온에서 그냥 해동시킬 경우에는요, 세균 번식의 위험이 있어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 씻기를 철저히 하시고요. 식중독은요, 70%가 세균성 식중독이에요. 자연독 식중독도 있긴 있는데요. 보거나 독버섯 등에 있긴 있는데 얘네들은 사망률이 굉장히 높고요. 이 외에 대부분의 식중독은 세균성 식중독이다라고 선생님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리 후에는요. 기구나 오염된 조리기구들은요. 10분간 세척 및 소독하시는 것도 기억하세요. 싱크대 배수구, 소다와 식초를 배수구에 부어놓으면 악취가 사라져요. 수세미와 행주는요. 스펀지형보다 그물형이 훨씬 더 위생적이라고 해요. 스펀지 안에 음식물들이 끼면 미생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물형으로 음식물들이 다 빠질 수 있게끔 그렇게 세척이 되는 형이 더 위생적이라고 하니까요. 그것도 기억하시고요. 씻은 식기류는 행주로 닦지 말고 물기가 건조되도록 어긋나게 엎어놓으래요. 외국에서는 모두 다 행주로 닦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또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자, 플라스틱 용기 같은 경우는요. 녹차 티백에 냄새가 나거나 끈적거릴 경우는요. 녹차 티백이나 쌀뜨물을 담가뒀다가 씻거나 닦으면요. 냄새가 없어진다고 해요. 그 다음은 설거지 방법인데요. 설거지 방법도 한 번씩 순서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음식물이 덜 묻거나 기름기가 적은 애부터 그릇을 씻는데요. 유리컵, 수저, 기름기 적은 밥그릇, 국그릇, 반찬 그릇, 그 다음에 기름기가 둘러진
후라이팬 순이에요. 자, 여기서 수저가 유리컵 다음에 들어가는 거. 보통 집에서 이 설거지 하실 때 저는 수저를 맨 마지막에 씻거든요. 선생님들도 그러지 않으시나요? 그렇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유리컵 다음에 수저라는 거, 음식물이 덜 묻은 순서부터 씻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같이 기억하세요. 의복이나 침상, 청결 관리는요. 속옷은 매일 갈아입고 새로 구입한 옷은 물론 예쁘긴 하지만 꼭 한번 세탁 후에 착용하시고요. 의류를 버릴 때는 반드시 대상자 동의를 구하시고요. 옷이 뜯긴 곳이 있다면 수선을 해두시고요. 모직물에는 방충제를 넣어둡니다. 장식이 과도하지 않은 의상을 선택하고요. 가급적 입고 벗기 쉽고 움직이기 불편하지 않은 옷을 부분적으로 밝은 색이 들어간 그런 옷들을 드리면 좋아요. 속옷은 흡습성이 좋은 재질이고 갈아입기 쉬운 게 좋습니다. 이불은 따뜻하고 가볍고 부드럽고 보습성이 좋은 게 좋아요. 이불은 햇볕에 건조시키면요. 살균이 되고 면이 팽창돼서요. 면은 팽창되면 보온성이 증가되기 때문에요. 이불을 걷을 때는 이불을 말릴 때는 햇볕에 건조시키면 좋겠죠. 이불은 건조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가 좋습니다. 양모, 오리털 등은요. 그늘에서 말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죠. 담요나 이불 등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세탁 혹은 교환해 주셔야 됩니다.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요. 습기를 배출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린넨 같은 경우도 흡습성이 좋은 면이 좋아요. 자, 이게 좀 다른데요. 요 매트리스 베개는요. 습기를 흡수하지 않는 게 좋아요. 요나 베개는요. 기억하세요. 린넨은요. 이 시트나 베개 커버 같은 경우는요. 흡습성이 좋은 게 좋아요. 이해되시죠? 시트라든지 베개 커버 이런 린넨류는 우리가 자주 빨고 자주 교체하잖아요. 이 어르신들이 이 땀이나 이런 거를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좋은 면으로 옅은 색을 사용하면서 이런 애들은 흡습성을 좋은 게 좋은데요. 요라든지 이 매트리스라든지 베개는 자주 빨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라든지 베개는요. 습기를 배출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습기를 잘 흡수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자, 세탁하는 거요. 세탁은 수선이 필요한 경우 수선하고 세탁하고요. 애벌 빨래 같은 경우는 오염이 심하게 된 경우는 애벌 빨래라고 해서 먼저 살짝 고형빈으로 가볍게 문질러서 오염물을 불린 다음에 빠는 걸 우리는 애벌 빨래라고 해요. 오염물이 이게 얼룩이 묻었을 때 가볍게 문지른 후 불리는데요. 애벌 빨래 같은 경우는요. 심하게 오염된 경우에 하고요. 그리고 얼룩이 생겼다면은 즉시 처리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얼룩이 퍼지게 되고 옷감이 손상되니까요. 얼룩이 묻었을 때는 너무 비비지는 않아요. 자, 의복과 옷감에 생긴 얼룩을 제거하는 방법으로는요. 커피, 땀, 립스틱, 파운데이션, 튀김기름, 책, 혈액에 따라 다 다른 방법을 쓰는데요. 커피 같은 경우에는 식초와 주방 세제로 제거한 후에 탄산수라고요. 이 탄산음료처럼 그런 건데 탄산이 들어간 물이 있어요. 그 탄산수에 10분 정도 담가둔 후에 세척을 하면요. 깨끗하게 지워진대요. 땀 같은 경우는요. 과탄산소다 그리고 주방세제를 넣어서 2-3시간 담가둔 뒤에 헹구면 되고요. 립스틱 같은 경우는요. 클렌징 폼에 문지른 후에 온수로 헹구거나 버터를 묻힌 후 아세톤으로 버터와 얼룩을 지운 후 중성세제로 세탁한대요. 파운데이션은요. 알코올이 함유된 화장수나 스킨으로 얼룩을 두드려주는 게 좋고요. 비눗물로 먼저 씻으면요. 파운데이션은 번져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꼭 알코올이 섬유된 화장수나 스킨으로 두드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씻어야 됩니다. 튀김기름은요. 주방용 세제에 묻혀서 비벼서 세척하고요. 혈액이나 체액 같은 게 피죠. 피는요. 찬물에 먼저 닦고 더운 물로 헹궈야 돼요. 더운 물로 바로 헹구면요. 핏물이 빠지질 않아요. 자, 꼭 기억하셔야 될 거 파운데이션 그리고 책, 이 피 부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선생님 이 기호 관련돼서 문제가 나오는데요. 제가 수면학습에서는 기호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선생님들이 기호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 꼭 한 번 더 책을 한번 보시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외출 동행이나 일상 업무 파트인데요. 우리가 외출 동행할 때 이때는 동행 전, 동행 중, 동행 후의 역할들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동행 전에 우리가 이 업무를 어디서 해야 될지, 어떠한 외출 장소를 이동하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될지 다 파악하시고요. 병원을 만일 같이 도와드리는 외출 동행을 하신다면 병원 진료 시 대상자가 신분증이 필요한 건 없는지, 기저귀나 여벌 옷이나 약이나 물 등은 필요하지 않는지 살펴보시고 같이 준비해 나가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동행 중에는요, 우리가 만약 걸어가게 되면 보폭은 작게, 계단이 있다면 쉬어가면서 천천히 이동하시고요. 차량을 이용하시게 될 경우 안전하게 승하차를 지원하셔야 됩니다. 동행 후에는요, 손발 깨끗이 씻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의복이나 소지품 등은 제자리에 보관해서요. 그리고 외출 후에는, 동행 후에는 항상 만족 여부를 확인해서 대상자가 잘 다녀오셨는지 한 번 더 여쭤보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상 업무 대행은요, 일상 업무 대행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정보, 자료, 경비 파악해 보시고요. 대행 중에는 지금 이 업무가 잘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대상자에게 수시로 확인시켜 드리고, 대상자가 요구할 때는요, 대상자와 업무 담당자도 같이 연계해 드리기도 해요. 업무 대행과 관련된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요. 대행 후에는요, 만일 대상자가 내가 지금 해드린 일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에는요, 다시 충분히 상의해서 재진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대상자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필요한데요. 현관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계단이나 문턱이 있다면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해 드리고, 손잡이는 막대형으로 설치해 드리고요. 그리고 안전하게 신발을 벗고 신을 수 있도록 의자를 놓아드리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복도에는 장애물을 두지 않고 야간에는 조명을 켜서 낙상을 예방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는요, 가급적 출입문의 문턱을 없애고요. 햇빛이 잘 들고 가족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도움이 좋아요. 대상자의 방은요, 남향에서 남동향이 좋고요. 왜냐하면 습기가 적고 햇빛이 잘 들기 때문이에요. 출입문의 문턱은 없애고요. 인터폰이나 전화나 비상비닐 등을 설치해서요. 대상자가 갑작스런 사고나 재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창가에 작은 화분을 인테리어로 두는 거 안 됩니다. 요즘에는요, 독거노인 응급 안전 시스템이라고 해서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가정에 화재라든지 가스 감지 센서라든지 응급 호출기 등을 설치해서 대상자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거를 우리는 독거노인 응급 안전 시스템이라고 하니까요. 응급 안전 시스템 요것도 한 번 더 기억하세요. 부엌과 식탁 역시나 출입문 문턱은 없애고요. 미끄럽지 않은 소재를 사용하고요. 깨지지 않거나 손잡이가 있는 그릇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화장실과 욕실은 문턱을 없애고요. 항상 화장실과 욕실 바닥은 물기를 닦아주고요. 사용하지 않는 낮 시간 동안에는 꼭 환기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계단은요, 작은 매트를 까는 거 아니에요. 계단은 가장자리에 미끄럼 방지 고무를 대주고요.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 드립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서요. 환기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2-3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한 3번 정도, 최소 10분에서 30분 정도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키는데요. 대상자에게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 그거를 간접 환기라고 합니다. 실내 온도는 전체 난방이 바람직하고요. 대상자의 상태에 맞게서 조절해 주시는 게 좋아요. 국소 난방보다 전체 난방이라는 거, 목욕 전후 외풍이 없게 하고 목욕 전후에는요, 실내 기온을 조금 따뜻하게 유지시켜 준다는 것도 같이 기억하세요. 습도는 40도에서 60도가 적합하고요. 습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적정 온도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조명은요, 천장에 조명을 설치하고 무릎 아래쪽에 보조등을 설치하는 게 좋아요. 배설물을 치울 때는요, 잘 안 보이는 간접 조명보다는 직접 조명을 사용해서요, 배설물을 정확하게 깨끗하게 치울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야간에는 화장실이나 계단, 복도 등에요. 조명을 켜두고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침실 같은 경우는 진공청소기나 젖은 걸레로 먼지를 제거하고요. 쓰레기가 많은 경우 물을 묻힌 빗자루나 유리창 청소기에 고무로 밀어낸 후 걸레로 닦아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침상은 아침에 정리하고요. 낮에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좋아요. 화장실 같은 경우는 낮 시간에 충분히 환기시키고요. 양변기에 물 때는 솔에 식초를 묻혀서 변기 안쪽을 닦아주고요. 배수구에 소독제를 희석한 물을 부어준 다음에 소독시켜드리고요. 화장실 바닥은요. 중요해요. 물기가 없이 건조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소독제 사용, 화장실 얘기할 때 꼭 나오는 파트가 하나 있는데요. 사용 시 마스크랑 보호장구를 착용하시고 만일 이 소독약이 피부에 닿았다면 즉시 물로 씻어내셔야 돼요. 사용 설명서 꼭 읽으시고 희석 비율을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다른 소독제와 기존에 있는 소독제들을 혼합하거나 병행해서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쓰레기는요. 쓰레기통은 냄새가 날 경우 식초를 묻혀서 닦아내고 물로 헹구면요 냄새가 안 난다고 해요. 음식물 쓰레기는 발생할 당일날 치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도 계속 쓰레기통에 냄새가 난다면요. 알코올을 분무기에 담아서 뿌려주면요. 냄새가 제거되고 벌레가 생기는 것도 막아줘요. 주방 같은 경우는 개수대, 수납장, 배수구, 식기 선반 등 모두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건조시키는 거 중요합니다. 대상자의 물품이나 주변을 정돈할 때 우리가 인위적으로 정돈해도 되나요? 안 되죠. 항상 대상자나 대상자 가족의 동의를 얻어서요. 물건을 버릴 때도 정리할 때도 꼭 그 과정을 거치시길 바랍니다. 귀중품은요. 내가 임의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가족의 책임하에 정리정돈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계절과 기후 변화에 따라서 우리 어르신들의 물건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거 도움이 좀 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 숙면학습 한번 살펴봤어요. 일상생활 및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아직 혹시 잠이 들지 않으셨다면요. 선생님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드려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합천에서 선생님들의 합격을 기원하며 모모동 심원장이었습니다.